노유진의 정치카페 시즌2.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악평론가 강훈입니다. 그리고 언론 전문가 양문석 박사님, 그리고 강상구 정의당 전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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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엄청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교수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 상황을 보면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은 완전히 배제한 채 선체 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맡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진상규명을 위해서 야3당이 공조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였나요? 그전 방송이어서였나? 요 얘기 했었거든요. 네. 원래 8개 사항 합의했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그 야 2당, 정의당 빼고 정의당하고 약속한 거죠. 근데 야 2당이 새누리당하고 그냥 추경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서별관회의 청문회 정도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킨 다음에 개최하자. 이렇게 합의한 거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어요. 백남기 농민 청문회, 그 다음에 세월호, 세월호 뭐 특별법 개정 문제, 그 다음에 검찰 개혁 특별위원회 문제, 이런 걸 다 없앴죠. 그 사드 청문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국회 안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하고 그 교섭단체 야당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만나는 순간에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의 논리. 밖에 있을 때는 뭐 좀 사람들도 만나고 시민도 만나고 세월호 유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서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막상 들어가면 그 테이블의 논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닌가. 도대체 그 이게 가장 좋게 봐줬을 때 해석입니다. 가장 좋게 그 테이블의 논리라는 게 뭐예요? 새누리당하고 더민주하고 딱 만나면은 더민주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자기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논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안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 테이블에서. 네, 주류 정치인들 간에 있어서의 주고받기 밀당이 그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대정부 공격에 그 집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그 다음에 억울한 이러한 사건이나 반드시 밝혀야 되는 미제들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타는 그 방향과 양이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월호와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직도 세월호냐라고 하는 주류 언론들이 갖고 있는 시각 때문에 제1야당이나 제2야당조차도 세월호의 문제를 전면화시키는 데 있어서 꺼려하고 외려 추경이나 당장의 경제의 문제, 발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다가 기본적인 정치의 대의를 놓치는 과정이죠. 네. 참 씁쓸합니다. 유경근 위원장님은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두 야당이 명확한 답을 내놓을 때까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은커녕 유가족들이 나서서 해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참 또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특조위원장 단식 투쟁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도 단식 투쟁하고, 도대체 얼마나 굶겨 죽이려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그리고 외려 정부 여당이 이 부분을 그 억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과 제2야당이 전면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4.13 총선의 민의가 제1야당, 제2야당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야대만 되면 야권은 야성을 잃는 걸까요? 네, 하여튼 참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유진의 시사 돋보기. 한 달 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별감찰이 시작됐었는데요.
감찰 종료를 앞둔 지난 한 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여러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이 우병우 사태 1탄이라면 이제는 그야말로 2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또 한동안 올림픽 때문에 잠잠하다가 묻힐 줄 알았더니 우르르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MBC에 보도가 됐어요. 예. 이석수 감찰관이 모 언론사 기자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이제 다 알아. 이런저런 얘기했었다. 이런 게 방송이 되고. 됐고. 예. 그러고 나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딱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청와대가 19일이죠. 예. 입장 표명을 하죠. 국기문란이다. 예. 이러면서 뭐 지금 거대한 싸움이 같은 한 집안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아니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은 대부분 이제 그 정치자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주 특이한 전쟁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경대 조중동 싸움이었어요.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대한메일, 지금 서울신문. 한경대 대 조중동 싸움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해서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같은 그 진보 매체와 그다음에 조중동과 그다음에 데일리안 같은 인터넷 그 매체들하고의 이제 좌우 대립 양상을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보수 계열들끼리 지금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네. 정권에 따라서 KBS나 MBC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 편이었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또 이명박 정부 편이고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 편이잖아요. 이런 측면을 본 다음에 가장 그동안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많이 상실한 언론사가 바로 MBC잖아요. KBS가 청와대 대변 방송이면 MBC는 청와대 청부 방송이다 할 정도로 MBC가 지나치게 그 친정권 방송으로서 자리 잡고, 그다음에 MBC의 주요 핵심 기자들, 비판적 기자들, 그다음에 의미 있는 기자들이 다 해고당하거나 그다음에 그 기양 갔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MBC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받았냐라는 거거든요. 찌라시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찌라시에서 MBC 보도 경위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평소 절친한 박두식 조선일보 사회부장과 그 우병우 감찰관에 대해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박두식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이명진 내근데스크한테 이석수 감찰관한테 전화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 내근데스크가 이석수 감찰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녹취록 워딩본이 만들어집니다. 이 녹취록 워딩본이 새누리당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청와대와 싸우겠다라는 부류가 있고 계속해서 그 전에 TV조선이나 이쪽에서 계속 폭로를 해왔었잖아요. 녹취록 같은 거. 특히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네. 그다음에 윤상현 그 녹취록들이 또 터져 나오던 것도 조선일보였잖아요. TV조선이고. 그래서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건도 이제 터진 건데,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여전히 청와대 쪽의 입장을 갖고 있고 친박 쪽에 그 이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새누리당 친박 쪽으로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우병우 수석한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우병우 수석이 그 MBC 정치부장한테, 서울법대 이제 동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부장한테 토스를 해주면서 MBC가 이걸 이제 터뜨렸다라고 이제 하는 찌라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내부의 권력 다툼 정도 수준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도청과 감청의 문제를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이 개인정보 그 비밀보호법을 근본적으로 어기고 예전에 70년대에 그 공작 정치의 행태로 그
회귀했다라고 비판하는 만약에 도청으로 예. 정보를 얻었다면 예.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개인적인 그 연결과 사적 친분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어졌다, 드러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야당 시각은 공포 정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도감청에 대한 그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보수 언론 내에 있어서의 그 분화와 분열들이 강하게 일어난 게 청와대 핵심 실세와 핵심 실세를 그 견제하는 그룹이 청와대 내부에도 있고, 그리고 견제하는 그룹과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손잡고, 그다음에 그 청와대 핵심 그 그룹과 MBC가 손잡고 그 다투는 권력 말기의 권력 투쟁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시각 두 개에 대해서 우리는 양쪽 다 의심을 하면서 따라가야지, 일방적으로 이거는 사적, 그러니까 그 이석수와 조선일보 이 사회부장, 그 다음에 이 우병우와 MBC 정치부장, 이런 사적 관계로 문제를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 분석틀이다라는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실 이미 우병우 문제는 우리가 그 방송에서 짧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길게 다뤘었어요. 네, 굉장히 길게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치인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이석수. 그러니까요. 자, 특별감찰제, 이것부터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뭐 특별감찰관 제도는 아니 감찰이 그거잖아요. 암행어사 비슷한 거잖아요. 그 조직 내에서 나쁜 일 하는 사람 없나, 비리 저지르는 사람 없나, 이거 몰래 그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런 이제 일인데, 그럼 이 특별감찰관이 이 감찰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대통령 친인척하고 몇 명 안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 네.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요. 그럼 사실은 사실 그 감찰 대상이 굉장히 이게 딱 숫자도 몇 명 안 되네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0명이에요. 190명. 네, 친인척 161명에다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해가지고 29명. 그래서 190명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190명 정하는데 한 3개월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사람을 190명을 그냥 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기보다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의 재산 내역 뭐 이런 걸 다 이제 살펴본 거죠. 그동안 나왔던 관보 공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보 열심히 뒤지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감찰관 그럼 이 제도는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에 만들어진 2014년에 법이 통과됐고요. 네. 원래 대통령 공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없었던 거죠. 예, 없었어요. 근데 특별감찰관제도 사실 왜 만들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제 이걸로 친인척 비리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다뤘었던 이거 하기 싫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때도 나오고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요. 아니 감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몰래 관찰만 하는 거예요. 몰래 관찰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석수 감찰관이 이게 옛날로 치면 암행어사잖아요. 암행어사요. 아니 암행어사는 옛날에 근데 암행어사는 가가지고 다음에 그것도 있잖아. 뭐 이리 오너라 암행어사 출두요 해가지고 와 꿀 안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그 직전까지. 예. 근데 그런 거 없고 출두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는 건데. 왜냐하면 수사를 못 하니까. 수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죠, 그냥. 수사를 못 하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건데요. 수사 의뢰는 뭔가 냄새가 좀 확실히 나면 그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기소권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조사 대상인데 우병우보다 훨씬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일반 사람들 보통 검찰 가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잖아요. 그 힘이 완전히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세요? 검사 앞에.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저도 한 3번 가봤는데요. 저도 가봤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라서 막 그때 되게 떨리고 무섭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검찰을 조지는 민정수석을 조사해야 되는데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 감찰관이 그 조사를 한 거죠. 게다가 그 정보 입수를 하잖아요. 네. 이제 시행령에 보면은 정보 입수를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 나와 있는데 국민한테 제보받고 자체 입수하고 다른 기관에서 입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기관의 대표 기관이 어디냐? 민정수석실이에요. 고양이가 생선을 갖고 있는데 그 생선 놔줘. 그럼 주겠습니까? 네, 이 한계인 거죠. 근데 그럼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네, 아니 이석수 감찰관이 능력이 있는지는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근데 또 대통령한테 보고는 또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독립기관인데 독립기관의 취지도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죠. 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감찰 착수합니다. 보고하고요. 감찰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 다음에 감찰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는데 한 달 더 하면 안 될까요? 요거는 대통령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나 게임할게. 엄마 나 게임 다 했는데 1시간만 더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독립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유출된 대화록 보면은 19일이 만기인데 실제로는 연장해 주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게다가 실제로 아까 방금 전에 능력 말씀하셨는데 그 딸린 인력도 되게 비교가 많이 돼요. 어디하고 비교가 되느냐? 민정수석실이 100명이 넘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원래 정원은 8명이고요. 파견 16명 받고 그다음 뭐 이제 총무 일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 기간제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명. 그리고 원래는 그 양 박사님 그 감찰 기관은 원래 그 경찰서에서 감찰반이다 이러면 그 경찰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일마들은 지금 종각 특별 쪽에 감찰관 종각 쪽에 종각 쪽에 빠져나와 있잖아요. 청와대 안에도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 감찰 대상이 수석 이상급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친인척들이면 당연히 수석 이상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안에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감사 업무를 이거는 감사 업무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에 감찰 업무가 밖에 있는 경우는 없죠. 저 광화문역에서 종각역 가다 보면은 우리 집회하고 이럴 때 항상 차벽 설치하는 데 있거든요. 네. 경찰이. 네. 네. 그 종각역 가기 전에 그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중국집을 안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무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럼 뭐 권한도 인력도 위치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럼 뭐 실적이라는 게 뭐 그동안은 뭐 있습니까? 지금 한 1년 이상 되는데. 작년 3월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어쨌거나 검찰에 수사를 했으니까 이 첫 손님이 우병우네요. 그렇죠. 가게 열고 첫 손님이 우병우였어요. 가게 첫 손님이 영광이야 영광. 민정수석. 완전 센 사람 제대로 만났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청와대 사칭을 할 때 요새는 뭐 청와대 사칭이라는 표현이 많이 없지만 70대, 80대, 90대 때도 청와대 사칭을 많이 했었잖아요. 청와대가 권력기관이었고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때가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경호실장이 가장 세던 시절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그 다음에 전두환 시절부터는 항상 그 센 데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민정수석이 벨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병우가 들어오면서 민정수석이 그 핵심 실세 부서로 이제 딱 자리 잡았던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핵심 실세 부서를 제1호 감찰 대상으로 잡았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후의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이 작업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지금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전에 뭘 많이 안 해서 우병우 수석이 1호가 된 그런 경우라고 보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석수 감찰관이 작년에 9월 달마다 국정감사 하잖아요. 네. 국정감사 하는데 법사위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의원이 뭘 물어봤냐? 예전에 대검에 있을 때도 감찰
그 과장 했었는데 감찰 1과장, 2과장 하고 이랬는데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감찰관을 몇 달 해보니까 어떠냐? 이 사람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대상자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16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숫자로만 보면 딱 부처님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심 갖고 제대로 평소에 감찰이 평소에 하는 거죠. 조사를 하면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을 사칭하고 다니는지 누가 권력을 남용하고 다니는지 이런 거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왜 안 한 이유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이석수 감찰관 편들어줘야 되는 분위기 국면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전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좀 맘 편히 먹었던 거 아니냐 이번에. 그랬다가 이석수 감찰관이 뭐 수사 의뢰하고 이러니까 화났어요. 대통령이. 화난 거야.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일을 한 거죠. 대통령 안 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해.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쪽에서 뭐 별거 한 거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굳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종각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청와대도 가야 되고 정부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이래요. 근데 정부 출입증은 받았대. 예. 국회 출입증도 받았대요. 물어봤어요. 청와대 출입증은 발급받았냐. 신청도 안 한 거예요. 왜요? 거기가 자기 감찰 대상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욕을 얻어먹었어요. 국정감사 할 때. 이석수 감찰관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전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하기 전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 성완종 사건 터졌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뭐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 전직 비서실장, 전직 그 수석 비서관 다 감찰 대상이에요. 근데 뭐 감찰관 쪽에서 무슨 얘기 나온 거 있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저는 이런 부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러고 우병우 건도 언론에 터지고 나서 감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뭘 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강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면 그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심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제를 자기 그 대표 수락 연설문에서도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1호 특별감찰관을 이석수로 지명을 했을 정도면 이석수의 충성심은 우병우 못지않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대통령과 상관없이 대통령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우병우와 이석수가 레이스를 한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우병우한테 기울어진 대통령의 마음에 상당히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우병우를 치기 위해서 이석수가 뛰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흐름인데 이석수가 공공의적 우병우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석수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부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문제가 많다 이런 소문은 이번에 언론에서 뭐 나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감찰을 안 했어요. 사냥감이 앞에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총 한 발도 안 쏜 거예요. 그러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론에 나니까 이제 감찰을 시작한 건데 이석수 감찰관이 국정감사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친인척하고 고위공직자별로 전담 감찰 담당자를 지정하겠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으로 감찰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별감찰관 밑에 30명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중에 감찰 담당관이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1명에게 우병우 담당을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무실 출근 제대로 했을 건데 출근은. 그러면
우병우 계속 뒷조사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왜 그런 건 그 사전에 전혀 없었나 이게 좀 궁금해요. 기자들이 좀 파주시면 안 돼요? 그것을 일을 안 하는 것이 그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증도 발급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 이후에는 발급 받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한 달 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병우 그 특별감찰 시작됐을 때 시간 벌기 우리가 다 뭐라고 했잖아요. 시간 벌기용이다. 아니 특별감찰 한다고 해도 우병우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수많은 건수 중에서 가족회사 통해서 재산 축소 신고하고 뭐 생활비 아낀 거, 진경준 인사검증 제대로 안 한 거, 그다음 자기 아들 건, 그 의경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는 조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을 때 한 게 아니니까 다른 건들은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특감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그때 평가했었어요. 국민들이 그렇죠. 예, 10경기 출전 원하는데 3경기밖에 출전 못해.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소권도 없고 그다음에 그럴 거라면 차라리 검찰에서 애초에 수사하면 되는데 어차피 검찰도 제대로 안 할 거면 특검하는 게 낫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시간 끌기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이석수 감찰관이 이제 나는 바지가 아니다라는 걸. 근데 이석수. 그럼 아까 그 조선일보에 그 녹취했다는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누설이네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말들이 많은 건데 언제 끝난다. 19일 날 끝난다. 그건 누구 다 아는. 그건 다 아는 얘기. 그 기밀 누설인데 기밀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강 건하고 그 가족 회사 있잖아요. 네, 정강. 그 다음에 아들 건 요거 조사한다. 근데 이것도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좀 주목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은 아마 이것 때문에 열받았을 건데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까라면 깐다. 경찰이 우수석에 아직 힘이 있어가지고 다 까라면 깐다.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한 거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이게 결정적이죠.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이것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그 열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다 대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양 박사님 보시기에도 우수석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니, 대부분 심정이. 아무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안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 업무와 관련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뻑하면 수사 중인 내용들을 흘리잖아요. 그거 다 그 법 위반이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법 위반에 그 기소된 검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인 그 이석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검찰의 관행대로 했단 말이에요. 기자가 전하면 그 조금씩 흘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밀이 누설됐거나 수사 내용, 감찰 내용이 누설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아는, 그때도 우리가 지난 이야기할 때, 그 19일 날 마치니까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음성 파일에서도 했던 이야기고,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이제 푸념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저 새끼들 너무하네. 어떻게 자료 내라고 하면 자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 경찰청 애들까지도 그 개기고, 우병우는 만나지도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방해한다. 야, 네가 좀 한번 찔러봐라 저쪽으로. 이 내용 아니야 지금 이 내용.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나치게 청와대가 본말을 전도시키면서 그림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초기에 MBC 편을 들었어요.
기밀 누설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 그 사설을 보면 이제는 자 부패 세력하고 좌파들이 현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려고 하고 식물 청와대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하면서 발끈 화가 나가지고 다 이제는 반청와대 세력으로 다 정리를 해버린 거잖아요. 청와대가 그거는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부패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부패 조선일보 부패 세력.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네. 이런 거네요. 그냥 대통령은 이 감찰관이 좀 적당하게 여론이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끌고 뭐 조사했는데 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고 끝냈어야죠. 뭐 이런 정도로 끝내주기를 바랬는데 네. 일단 이 내용을 외부 언론과 통화를 했고 밖에다 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네. 이런 거고 또 나가서 검찰에 수사 의뢰해버리고 네. 저들이 보고도 안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출된 내용 자체는 별게 없긴 그렇죠. 해요. 내용은 아무 별개는 없는데 네. 근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19일 날 금요일 날 국기문란이다. 이건 뭐 뭔가 우리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또 국기문란 얘기 뭐 수도 없이 나오고 몇 번 안 했는데 세 번 했대. 세 번. 그렇죠. 세 번 했는데. 아니 근데 그 기밀 얘기부터 좀 잠깐 하면 네. 기밀 누설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다 하는 얘기인데 뭐가 기밀이냐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법에는 누설하면 안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감찰 시작했다는 착수 사실을 알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끝났다는 종료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어차피 한계예요. 시작 일만 알면 끝나는 날은 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감찰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감찰 내용이 나가면 그거 기밀 누설이에요. 예. 근데요, 얘기된 게 감찰 내용은 아니에요. 감찰 내용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찰했더니 뭐 우수사가 아들 병역 그 꽃부직 논란과 관련해서 뭐 확인된 게 이런 거다. 운전병이 해야 될 운전은 안 하고 뭐 지 아버지 차만 운전했더라. 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건 감찰을 한 내용이죠. 근데 그런 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찰 내용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찰 협조를 전혀 안 해줬으니까 하나도 없지. 감찰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감찰해가지고 뭐가 많이 나왔으면 수사 의뢰 안 하고 고발을 바로 했을 거예요. 그랬고요. 근데 이제 왜 끝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19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감찰 착수했을 때는 그때 정확한 날짜가 드러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끝나는 날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법을 따지면 감찰 종료일을 누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밀 누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꼼꼼히 따지면. 네, 어거지로. 네, 어거지로 따지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강하고 아들 운전병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 그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게 무슨 기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 준 거죠. 저 집 시끄러운 거 보니까 부부싸움 하는구만 이렇게 의심하는 거하고 야 내가 부부싸움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확인해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간의 의심을 확인시켜 준 것이긴 해요. 근데 이게 감찰 어디까지 감찰을 하는 것이냐 감찰의 범위를 얘기해 준 것이긴 해요. 근데 이게 감찰의 내용이냐 이렇지는 않죠. 그렇고 이석수 친구 조홍천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법의 위반 사항이 내가 보기에는 법률 전문가인데 내가 보기에는 딱히 걸리는 게 없다고. 이석수 친구 조홍천입니다. 뭐 비슷한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기밀이든 아니든 이게 상식의 눈으로 보면 이 정도 가지고 청와대가 그렇게 난리쳐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찰은 원래 좀 비밀리에 하는 건데요. 이석수 감찰관은 비밀리에 할 수가 없으잖아요. 언론에 터지고 다 아는데 알고 감찰 시작했다는 것도 나왔어요. 그럼 기자가 전화를 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무슨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그런 정도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봐요. 기자가 전화하면 받아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자가 전화해서 안 받아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렇죠. 취재 관행 자체가 기자가 전화해서 안 받아주면 꼭 보복을 당하니까. 그렇습니까? 언론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니까 웬만하면 받아주고
그래서 그 주말에 그 정부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그 휴가 나가거나 가족들이랑 그 식사를 하다가도 기자들이 전화 오면 칼같이 받습니다. 그런 게 기자 전화를 그 받아주는 게 취재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안 받았을 때 보복을 당하는 게 그 있기 때문에 받아줬을 것이고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일보와 이석수 감찰관과의 사적 그 친분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제가 대변인 할 때 기자들 전화 오면 대변인은 무조건 전화 받아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인터넷 찾아보면 뻔히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다음 당 홈페이지 들어와서 회의 자료 찾아보면 나오고 뭐 이런 거 공개된 거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초기에 그 조선일보의 유출본이 MBC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 날에 동아일보가 MBC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의 녹취록 전문을 그 썼던 것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다른 줄에 서는 느낌을 줬던 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언론의 관행을 보면 우리가 전화할 때는 안 받고 조선일보가 전화할 때는 받았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해주더니 조선일보한테는 이렇게 이런 그 이야기도 하고 수사 그 감찰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우병우, 경찰청이 한 몸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푸념까지 했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불쾌함들이 기자 사회에서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편집장 입장에서 조져 있는 그대로 까버려라고 하면서 그 동아일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경쟁 심리가 일정하게 작동할 수 있었는데 청와대가 하는 게 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죠. 아니 저는 그 이석수 감찰관 입장에서 그 우병우가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석수 감찰관이었으면 기자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대놓고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저는 봐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박 대통령 아마 그 내용 때문에 이석수가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100% 확신한 것 같고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거죠. 이석수 감찰관은 이 통화 뒤에 검찰에 이제 우수석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수석 옷을 벗기겠다라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다 각자 자기 길을 갔네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 화난 것은 그 기밀을 누설했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죠. 네, 누설된 내용 때문인 거예요. 뭐 누설했는데 내용이 뒤져봤더니 별거 없더라. 우수석이 협조를 잘하더라. 그럼 이제 대통령의 이제 그 잘 쓰는 말로 하면 배신자 이석수 또 한 명이 추가되고 또 그 전화까지 받아준 배신자 조선일보. 아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누설됐던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석수 감찰관은 이제 최측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병우 물러나라는 얘기를 대놓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 오히려 저 발언에 대한 문제보다는 저렇게 유출되면서 우병우의 그 입지가 상당히 흔들린 거잖아요. 또다시 우병우 말대로 처음에 감찰관 시작할 때 우병우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만 지나가면 잠잠해질 텐데 왜 특별감찰제를 해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냐. 그리고 나의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냐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경찰청장을 그 우병우가 그 인사검증에서 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강복철 특사 발표하고 그다음에 3일 뒤에 부분 개각하면서 우병우를 그 대체 불가제로 만들고 확실하게 나하고 같이 간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수가 그렇게 흘리면서 또다시 우병우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병우에 대한 엄청난 내리사랑을 그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반하게 우병우를 그 특별감찰관이 흔든다라는 데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우병우를 건드는 것은 청와대를 건드는 거고 청와대를 건드는 것은 현 정부를 건드는 거고 현 정부를 건드는 것은 전체 나라 그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부패 세력과 좌파 세력들의 그 책동이다.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갖고 그 있기 때문에 우병우를 건드는 거는 나를 건드는 거라고 대통령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잖아 간에 어쨌거나 요즘 박 대통령의 최전선에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은 조선일보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경찰청장 그 내정자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뭐 음주운전 해놓고 부끄러워서 자기가 경찰인 거 신문 안 발표해가지고 그 얘기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요. 근데 징계 안 받았는데 그 음주운전 얘기를 맨 처음 한 것도 TV조선이고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는 진짜 정권 재창출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심으로. 근데 이제 박근혜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라인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박 비토라고 이제 저는 그렇죠. 보는데요. 친박을 가지고 온 보수 정권의 정권 재창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그룹들에 대한 그 전면적인 전쟁 선포를 통해서 보수의 1차적 정화와 보수 재직 결 그다음에 결집된 힘을 가지고 내년 4월달 미니 총선 그다음에 12월달 대통령 선거로 가는 것 이제 이런 흐름을 조선일보는 잡았다고 이제 나는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찌라시에서 돌고 있는 이 이석수와 조선일보 사회부장 그다음에 우병우와 MBC 정치부장 이러한 그 사적 관계와 고리 속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분란이 일어났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현재의 문제를 축소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음모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SNS를 안 하고 있는 이석수의 저런 내용들이 도감청이 되지 않고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겠냐? 나는 국정원의 개입을 상당히 의심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조선일보 내부의 내분 이런 거라기보다. 네, 저는 그 국정원의 도감청을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아니 저는 뭐 새누리당도 이 건 때문에 의견이 이제 막 갈리잖아요.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은 이분은 사퇴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선거 때? 그거 TV조선에서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에. 그래놓고 이제는 또 애매모호하게 또 얘기해요. 섬기는 당 대표잖아요. 섬기는 당 확실히 섬겨요. 국민을 섬긴다고 이야기해놓고 대통령을 섬기잖아요. 대통령도 국민 중에 한 명이니까 섬길 수는 있죠. 이정현 대표 진짜 지나치게 유연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유연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럼요. 엄청 유연해요. 근데 그 이정현이 원래 당 대표 될 때 왜 호남 출신의 당직자에서 대표까지 요걸로 됐잖아요. 근데 멋진 그릇에 독약을 담아온 거예요. 이정현 때문에 저는 뭐 새누리당 맛이 갈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 내분도 있고 저는 뭐 그래서 조선일보도 순진해서 제가 이것도 내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레임덕이고 그러면 보수 쪽에 섰었던 뭐 정당부터 언론사까지 전부 이제 어느 쪽에 줄 설 것인가와 관련한 자기 입장을 지금은 이제 내놓을 때잖아요. 이럴 때 자기 입장을 내놔야 줄 확실히 설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조선일보로 들어갔던 그 대화록 내용이 조선일보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전달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이번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변화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권력으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받았던 적이 거의 없던 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 기자가 입건되는 과정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외려 조선일보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나 진보 인터넷 매체들이 그 사실상 조선일보 편을 들고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에 나는 조선일보 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커밍아웃 했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널리즘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선일보 젊은 기자들은 한번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스스로가 되돌아보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치공학적 과정에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선일보는 현재의 친박이라는 주류 정치 권력으로는 다음 정권 재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과 함께 조선일보 지도부는 큰 판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조선일보의 전반적인 기조 속에서 일탈한 조선일보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유출했을 가능성보다는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는 그 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티조선 세력들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안으로부터 단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좌파한테 물릴 수 있는 노출된 집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국정원의 도감청을 계속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 국기문란이 아까도 이것도 뭐 한첨이 아니라 3탄째라고 했는데 이 정윤회 국정농단 그 문건 유출 사건 이때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우병우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우병우가 민정비서관 하면서 잘 풀어가지고 민정수석이 됐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정론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한번 이제 국기문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이번엔 자기 건으로 이제 쓰게 되네요. 아,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가 한번 써서 효과를 봤던 거를 셀프로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우병우를 지키려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봐야죠. 형제보다 더 안 돼, 이 정도면. 아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가설을 말씀드릴 테니까 양 박사님이 이 중에 제일 그럴듯한 걸 찍어주세요. 네. 가설 첫 번째는 하여튼 이 우병우를 공격하는 거는 박근혜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는 잘못한 게 없어. 다 의혹이야. 정권 흔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정권을 흔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이대로 둬야 된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왼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거길 막아야지, 거기가 뚫리면 골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래서 왜 막 그 각종 소문들, 친박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 나가면 이 사람이 그동안 잘못했던 게 다 까발켜질 것이다, 뭐 이런 류의 각종 소문들, 친박을 향한 그다음에 우병우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왔었던 의혹들, 이런 것도 전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설 첫 번째고요. 가설 두 번째,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병우의 역할이 너무 크다. 우병우가 최전방 공격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빼면은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냐, 이런 거죠.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 플레이 잘해가지고 이기려면 우병우 선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설, 이게 두 번째고요. 가설 세 번째는 우병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감독의 약점을 잡고 있어, 우병우가. 이 사람 자를 수 없다,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약점을 많이 아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약점을 알기도 알겠지만 여권 핵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병우를 함부로 이렇게 잘려라 마라 이렇게 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가설이 참 많죠. 이 중에 어떤 게 핵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한한 신뢰. 무한 신뢰가 맞다고 봐요. 조홍천 사건을 만만의 사건을 처리를 할 때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 잘 처리해서 수석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 당시 민정수석인 김영한 수석 같은 경우 완전 허수아비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조홍천의 문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컨셉을 어떻게 바꾸냈냐면 비선 라인, 정윤회나 정재만 등의 비선 라인에 의한 국정 개입과 국정 농단이라는 개념 컨셉이 그 당시에 핵심 컨셉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조응천이 박지만한테 잘 보여서 청와대 실세가 되려고 하는 조응천의 정치적 양망 문제로 컨셉을 바꿔주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만만의 사건으로부터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프레임에서 저 프레임으로 그리고 개인적 일탈과 개인적 정치적 야망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데 대한 그 실력을 1차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최전방 공격수로서 그리고 정권 말기로 들어가면서 검찰은 언제 또 배신 때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전히 계속 한 10수년의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막판 1년 6개월 정도 남겨놓고 항상 검찰은 청와대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던 검찰의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벽한 검찰과 권력기관의 통제를 우병우 아니고 새롭게 뽑아가지고는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병우의 사단을 만드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서 묵인한 게 아니라 지원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 그룹과 이 힘으로 정권 말기까지 최소한 검찰로부터 뒤통수 맞거나 등에 칼 찔리는 사태는 막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막판에 키우던 개한테 안 물리려고 그렇죠. 목줄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청와대가 금요일 날 입장 발표 굉장히 강경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확실히 우병우 지키겠다 이런 선언인 거죠. 또 하나 더 있는 거죠. 검찰이 이석수를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건 뭐 때만 되면 검찰 수사 지시 선언을 항상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여기에 이석수로 끝나지 않고 이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사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아, 그거 이제 언론사 찾아서 조지라 이런 얘기죠. 조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출 경위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조선일보를 그렇죠. 어느 놈이 받았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온통 이제 요새 찌라시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부장하고 이석수하고의 관계를 일단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부장이 내근 차장한테, 내근 데스크한테 지시했던 내용, 그 다음에 내근 차장이 이석수한테 통화한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집권 여당으로 흘러갔는지 내용 또는 바로 MBC로 갔는지의 내용, 요런 내용이 핵심이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덮어지죠? 도감청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경우의 수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비리와 개인 일탈로 계속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이 조응천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조응천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선 라인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이 핵심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우병우 수석의 개인 비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응천은 사건 때도 어떻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느냐에 집중하면서 유출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 또한 이석수의 내용이 어떤 경로에서 유출되었느냐라는 것들을 핵심을 잡으면서 조응천이라는 희생양을 가지고 그 상황을 돌파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석수라는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살릴 사람과 우리 편 살리고 우리 편이었으나 훨씬 더 충성스러운 우리 편이 아닌 약간 덜 충성스러운 또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탐탁치 않는 이런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 과정들이 재작년 12월의 만만의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너무 닮아있네요. 언론사 밝혀라 이렇게 했는데 언론 탄압을 시전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세무조사 같은 거요? 아니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인데요. 검찰이 칼을 뽑으면 그때 세계일보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근데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했는데 과연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는 이제 검찰이 면밀하게 판단을 하겠죠. 아니 우리 방 사장님 다른 건수를 찾거나. 외곽치기를 충분히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경하기에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권력과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의 유착이 아니라 한몸 일심 그 동체의 그 관계가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상당히 즐거워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현재 정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야비하고 비겁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검찰을 동원해서 프레임을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특정 정치적 그 사건에 있어서의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는 검찰이겠네요. 검찰은 완전히 당황. 네, 그냥 스럽죠. 저희들 알아서 그냥 감찰하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이제 모든 공이 자 일단 이석수 감찰관은 검찰에 우병우를 수사해달라 의뢰했고 대통령은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아예 수사 가이드라인을 또 검찰한테 하달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을 고발했어요. 시민단체가. 요즘은 옛날에는 시민단체 이러면 다 진보적이었는데 요즘은 그때는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보수단체라고 이야기를. 보수단체. 네, 진보적인 그 진보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진보단체를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아, 그렇군요. 그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는 그냥 보수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뭐야?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네, 이런 데서 여기서 이미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이제 네, 고발했어요. 고발했네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사를 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도 수사해야 되고 이석수도 수사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경련 그 보수단체의 그 지원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게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 그 보수단체를 관리하는 비서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내면 거기에 바로 전화를 해서 형님 고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부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너무 즉각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이정현 고발 거를 놓고 누군가 하겠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고발 이거는 뭐 저 방송법 확실히 어겼으니까 이정현 녹취록이 나왔었을 때 누가 고발하겠지라는 수준에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보수단체와 청와대는 바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그 청탁과 청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고 그리고 저희의 경험 속에서 제가 잘 아는 보수 쪽에 있는 친구들이 형님 이번에 사건은 우리가 한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그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청와대 청부 고발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안 그래도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여기 주요 인사들 보면은 아니 뭐 저는 잘 모르는 이름들인데요. 공동대표가 서석구 변호사라고 계신데 이분이 박정희 바로 알리기 국민모임 소속이에요. 네, 그리고 또 손병두 씨라고 있는데 이분은 유명한 분이시죠. 네,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 2대. 그 양반이 KBS 이사장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전화를 했었거나 안 해도 자동으로 고발 이제 고발할 때구나. 청와대 청부 고발일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만한 내용.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뭐 이게 뭐 유죄가 나오겠어요? 그냥 아니 이게 큰 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전에 왜 조홍천 씨도 그렇고 국기문란 얘기 나와가지고 재판받은 사람 다 무죄거든요. 이석수 그 감찰관은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왔다 갔다 계속 불려다니면서 개고생을 하겠죠. 오늘 이석수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기문란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이석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수는 여전히 우병우를 때린 거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충성심을 알아달라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싶다는 아주 본능적인 자기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퇴할 거냐? 그랬더니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이거는 완전 우병우 완전히 씹는 건데요. 네. 아니 저는 이거는 대통령을 완전히 씹는 건데. 아니 이거는 결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일 전혀 안 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결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일을 안 했다고 뭘 열심히 해? 우병우 건이 이제 감찰 착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한 달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뭐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오고 어딜 가나 우병우의 향기가 느껴지고 이러는데 이 사람도 그 대학 나오고 그렇죠. 검찰 출신인데 검찰 출신이고 그동안 누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다가 원래 평가도 자기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이석수 감찰관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 조홍천 사건하고 닮아 있는 게 배우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홍천 사건 때는 KY 라인이라고 해갖고 김무성, 유승민조가 조홍천의 배우였다. 이제 이런 청와대 언론 플레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석수의 배우가 있다. 조홍천이다. 그리고 정치권 진출을 위해서 지나치게 튄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이야기들을 슬슬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이석수 감찰관이거나 우병우 민정수석관의 검찰 수사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분위기. 그 수사야 뭐. 우병우는 놔두면서 이석수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병우를 완전히 샅샅이 털 수도 없고. 제대로 수사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최동욱처럼 갑자기 막 가족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정권 초기에 원세훈을 살리기 위해서 최동욱을 죽인 거는 정권 초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그동안 정치 검찰로서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같은 정권 하에서 정권 초기와 정권 말기의 태도가 너무 상반됐던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 검찰이고 검찰 조직의 전면적인 개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6개월에 대한 평가들을 아주 면밀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청와대가 이석수를 이 수사하라고 압박을 하면 외려 이 부분들이 칼로 청와대에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검찰 조직의 충성심이 우병우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검찰 수뇌부나 현재 검찰의 주류들이 상당 부분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언론에 언뜻 나타났던 측면을 본다라면 이 사건은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와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려 이게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당기는 총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양면을 같이 보면서 정치 검찰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안 그러면 예전 정권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순종하는 검찰이 될 것이냐, 이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남겨둬야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이 특검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검찰이. 특검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검이요? 이게 현실화된 상설 특검제가 워낙 엉터리 법안이고 실질적인 수사 영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외려 야당에서 특검을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던질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청와대가 현재 우병우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상당 부분 장악했다라고 하는 일말의 자신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고 검찰에선 이 수사를 우병우 지시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우병우와 청와대를 찌르는 칼로 작동할 것이냐는 여전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특검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쟁점 법안은 5분의 3이잖아요. 새누리당이 동의 안 해주면 이것도 그냥 그 말만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다만 새누리당이 이런 분위기에서 특별검사 임명 안이 상설특검법에 입각해서 올라왔을 때 이거를 못해 이렇게 할 거냐 요 문제는 좀 살펴봐야 된다. 근데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뭐 아까 오전에 보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사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특별수사팀을 검찰 내부에 꾸려가지고라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특검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야 3당이 일단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러고 새누리당하고 뭐 뭔가 협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 하는 얘기 얼핏 들으니까 제가 이게 하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야 이거 진짜 쉽지 않겠는데? 이런 쉽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초기가 아니고 정권 말기라는 그 변수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또 변수가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비토 세력들이 일정하게 있고 세 번째가 언론입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싸움이 아니라 보수 언론 대 그 친정권 그 방송의 싸움으로 촉발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보수 언론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외려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유출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그 격가지를 그 수사 착수의 요인으로 삼겠지만 우병우 수석의 개인적인 위법 탈법 행위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권 초기와 정권 말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정치 검찰다운 제대로 된 수사를. 근데 이게 내년이라면 몰라도 아직 2016년이 안 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팔팔하게 살아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올 가을부터는 여당 내에서도 대권 후보들이 강하게 이제 치고 나오는 그 국면이 9월 정기국회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뒤에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 후면에 밀릴 수밖에 없고요. 대권 후보들이 전국의 그 핵심 그 발언자들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당 내의 대권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권 여당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4월 당내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당내 경선의 룰이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청와대는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언론에서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에 51% 배팅을 해봅니다. 51% 조심스럽게. 네, 하여튼 아주 조심스럽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렇게 계속 버티고 대통령이 이를 엄호하면서 전국은 좀 계속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이전에 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작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MBC에 자료를 넘긴 게 누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도감청 얘기도 하시고 뭐 조선일보 내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요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어떤 정보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국이 더 요동치고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도 그렇고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는 안 부르면 더 이상 안 될 정도로 뭐가 드러났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이 관련
세력들이 물밑에서 엄청 지금 이 작전 계획 짜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는 게 경향신문 보도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 우병우가 특별감찰자에 대해서 이번 주말만 지나면 없어질 건데 라고 한 내용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나와가지고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청와대 내부에서도 친우병우파와 반우병우파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언론판에 있어서도 보수 진영에서 조중동이 그 일정하게 갈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이 MBC와 조선일보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권력 내부 또는 그 집권 여당 내부에 그 이 친박 비박이 갈라져 있는 이런 이분화된 분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힘들게 판단을 할 거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결정적인 제보나 그 결정적인 정보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또는 TV조선을 통해서 폭로됐었을 때는 현 정권에서 이제는 막을 수 없이 그 뚝방이 터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 대통령은 우병우 지키기가 곧 권력 지키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레임덕은 훨씬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대해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